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위험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30% 안팎으로 들어왔고 예전처럼 막 50%, 60%의 하락은 하락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가는 것인데 이 블록체인이 지금 월가도 도입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장점들로 인해서 더 가치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이란에서 뭐 이렇게 좀 내전도 반란도 있는 것 같고 네, 베네수엘라도 대통령도 데려갔었잖아요. 네, 지정학적으로 이슈가 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네네. 먼저 좀 살피고 시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공개적으로 다음 타깃은 이란이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네. 멕시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쿠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음, 게다가 이제 그린란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키워드로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미중 패권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또 집약하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또 지정학의 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도 좋고 사회도 좋고 문화도 좋은데 가장 근간에는 그 국가 안보와 그런 국방력,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고 오태민 작가님의 책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을 보면은 우리가 한 20세기에 누렸던 그러니까 한 1971년도 이후로 자유무역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그때 한국도 큰 수혜를 받는데요. 그런 큰 흐름의 기저에 있어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항공모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기타 브릭스 국가들의 이제 도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허약해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잡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미국 펀더멘털을 다시 공고히 세우는 단계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원유 매장량 같은 걸 보니까 1위가 베네수엘라고 2위가 사우디, 3위가 이란,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원유를 미국이 컨트롤하기 위한 움직임,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미국은 산유국이 이미 2010년도 그 전후로 돼 버렸고, 네. 그다음에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유를 이미 수출하는 국가가 됐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이미 그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음에 또 효율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수입도 하고, 뭐 중진류 같은 것들, 베네수엘라에서 수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원유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자유롭기는 하지만, 어, 이 원유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도 이제 중요한 자원이고, 또한 이제 베네수엘라의 자원 같은 거는 이제 중국으로도 많이 또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미국이 더 에너지 패권이라든지 그런 쪽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공고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기도 했잖아요. 네, 중국에 대한 압박용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상이나 러시아의 또 부상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에서 그린란드까지도 바라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이제 그 캐나다와 남미 이쪽을 확실하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서유럽까지
완전히 자기네의 그런 패권 영역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잡기 위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좀 징기스칸이 생각나요. 얘네 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뭐 영토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장악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그동안은 딱히 없었잖아요. 국제 정세에서. 갑자기 미국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미국을 조금 옹호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일부러 막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각 나라들을 이렇게 타깃 삼아서 뭐 전투 혹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부러.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결국에는 그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타격을 해놓지 않으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반미국 세력들이 얘네들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나 지정학의 역사 같은 걸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연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역사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에서 교훈은 다 얻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기타 강대국들이 역사를 다 공부하고 교훈은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투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의 교훈을 공부를 했지만 실제 내가 처한 현실에서 그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고 이런 이제 갈등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보시거든요. 그게 이제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세계적인 지정학자의 뷰인데요. 저도 그런 차원의 일환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나 뭐 징기스칸처럼 약간 계속해서 전쟁을 삼는 약간 전쟁광처럼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기저에는 미국이 정말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 급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되게 호황이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우리가 예전을 돌이켜 보면 엄청난 호황이 계속 됐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를 봐도 그렇고 그게 뭐 저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니즈가 서로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좀 틀어지게 된 계기?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기저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할 텐데요. 뭐 딱 떠오르는 한 가지는 그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그때까지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많이 사줬죠. 네. 근데 2008년도에 미국의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채권이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 옆에 있던 우리나라는 그 서브프라임의 위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중국이 자신감을 얻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경공업 중심에서 즉 부가가치가 낮은 경제 단계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누적이 되고 또 2008년에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견인차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의 변화도 있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진핑의 리더십이 들어오면서 그 도강량의 이제 자세를 버리고 그 발톱을 이제 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채권 매입을 줄이면서 1대1로 사업, 새로운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1대1로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심기를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1등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생존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한 3년 이상, 뭐 4년, 5년까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은 뭐 오늘 사도 좋은 가격에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정학적인 부분이랑 비트코인이랑 지정학적으로 좀 이슈가 발생하고 좀 불안정하면 비트코인이 좀 가치가 더 빛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그 내막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위험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그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네.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확실히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26% 정도, 30% 안팎으로 들어왔고 예전처럼 막 50%, 60%의 하락은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가는 것인데 이 블록체인이 지금 월가도 엄청나게 지금 도입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불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수단이라는 거죠. 현재 나온 현존 기술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뭐 보안성도 그렇고 속도나 비용 절감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눈을 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먼저 눈을 띄는 사람이 아무래도 돈이 많은 부자,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눈을 떠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그런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더 가치가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시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번 주가 그 미국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선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인데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수입 업체 한 3,500여 개가 되는데 그 기업이 이제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것이 위헌이라고 잘못됐다고 적법하지 않다고 이제 소송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판결되는 게 이제 14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또 그 수십조가 다시 그들에게 제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제에 큰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상호관세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관세인데요. 그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큰 방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5일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위원회 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지금 뉴스가 다분합니다. 더 지연될 것이다. 뭐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요. 뭐 통과 여부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과 같은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나온 뉴스죠. 그 연준 파월 의장을 이제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지면서 또 뉴욕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참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 수사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과 은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이런 이슈들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네요, 이번 주에. 한번 뉴스를 좀 보시고, 비트코인이 좀 이게 요동칠 가능성도 그럼 있을까요? 당연히 만약에 관세에 이 부분이 지금 또 그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너무 큰 이슈라고 저도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상호관세 판결에 있어서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은 빅테크도 지금 가격이 계속 오리무중이거든요. 음. 그래서 빅테크,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또 크게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게 하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방향성이 잡히면은 앞으로 정말 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관세가 트럼프 쪽으로 손을 들어주면 증시나 비트코인이 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불확실성 해소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쌤,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에서 조금 네.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느낌상으로요. 한번 네네.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 말만 해도 되게 좀 신나는 장세 계속 좀 펼쳐졌었던 것 같거든요.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은 뭐 일찍 꺾이기 시작했지만 최근까지 그리고 어제 또 은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거든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 공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은 차트 잠깐 좀 보시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했잖아요. 은 차트 보면 진짜 뭐 경이롭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요쯤에서, 이제 은 끝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펌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유동성만 놓고 보면 지금 시중에 돈이 적지는 않다. 네, 요런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신나지 않은 이유가 다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 있고, 그리고 좀 시간을 끄는 시간 조정이 있는데, 지금은 좀 시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나스닥 차트인데,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죠. 네, 시간 조정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삼각수렴 꼴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모습을 좀 비슷하게 보이고 있어요. 미국 주식 지수 관련된 것들이 나스닥도 이렇게 위쪽으로 쏠리고 있는 게 상승형 삼각수렴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죠. 오늘 또 돌파했거든요. 7,000포인트는 아주 조금 남겨놨어요. 한 14포인트 남기고 7,000 돌파는 못했지만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네도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어보면 상단하고 하단에 트렌드 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거를 웨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상승 웨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라이징 웨지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나스닥이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거든요. 가격 조정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최고점을 넘냐 마냐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나스닥의 최고점이 24,000포인트인데 지금 23,7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가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시간 조정의 대표적인 모습이 네, 이런 삼각수렴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삼각수렴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칭형이 있고 상승형이 있고 하강형이 있는데 위에 고점은 일정하고 저점이 높아지는 요런 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한 60%고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추세가 터지면 이 크기만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크기가 대략 한 200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2000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한 25,000포인트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차트를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S&P 500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웨지 패턴이라고 하는데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수렴하다가 한쪽으로 또 방향이 터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일 때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60%고 상방의 가능성이 40%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방향이 완전 반대일 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할 순 없지만 좀 중요한 기점인 거는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달님이 이번 주에 좋은 뭐 중요한 중대한 사건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관세에 대한 판결도 있고 뭐 클레어리티 뭐 법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좀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방향이 결정되면 어느 쪽이든 좀 방향성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각수렴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시간 조정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와중에 시간 조정이 좀 길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로 가도 좀 크게 터지고 밑으로 가도 좀 크게 터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이나 뭐 미국 주식이 움직인 방향대로 비트코인이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미국 주식이 상방으로 가서 뭐 25,000포인트, 그리고 뭐 S&P 500이 7,000, 8,000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물 쪽을 보면 꽤 많이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ETF AUM이라고 그러죠. 수탁고가 되게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릭 발추나스가 올린 트윗이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1월 달이 이제 거의 반 정도 지나간 상태인데 유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상위권 10위권을 보면은 SPY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S&P 500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ETF죠. SPY의 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지수를 하는데 VOO는 뱅가드에서 만든 스파이 비슷한 건데 얘네들은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작년에 1년 내내 1위 했던 그런 ETF거든요. 물론 아이비트도 유입량이 되게 크긴 하지만 작년 말부터는 VOO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되게 엄청나게 큰 추세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3위는 이머징 마켓이고, 그러니까 1위하고 2위는 둘 다 같은 ETF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S&P 500에 투자하고 3번은 이머징 마켓, 4번은 뭐 제가 좋아하는 현금성 자산인 SGOV,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입량이 되게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절적 요인에서 1월 달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대체로 좀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10개 ETF 다 어떤 ETF인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네, 밑에 그 해석해 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주식들 뿐만 아니라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까지 순위가 높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은 이제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요런 내러티브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 상승도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대한민국이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대안적인 주식 시장도 좀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어저께 뉴스 보니까 4,500포인트 돌파했다고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단기 국채 이런 거 좀 안전한 현금성 자산인데 이런 쪽에도 ETF가 많이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연초치고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게 평상시에 한 4배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오르려면 유동성이 거의 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4년 주기 사이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라서 지금은 좀 다운되어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와야 올라가도 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추세가 괜찮으면 그리고 미국 주식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올해 다시 올타임 하이를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한국 가격으로 올타임 하이가 한 1억 7,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뭐 환율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환율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율도 상승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뛰어넘게 되면 올해 2억을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올해 만약에 도달을 못하면 내년에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1억 3천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또 다시 훅 하고 올라갈 줄 모르거든요. 이게 1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하락장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한 6개월, 7개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살 걸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후회를 또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요즘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매수하고 있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제 요 정도 시간 조정 겪었으면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수할 돈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매수할 자금이 없으시면 그냥 안 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갖고 있으신 거 잘 지키기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반이 됐거든요. 시간이 되게 빠르죠. 어, 요즘에 분위기상 뭐 1년씩 조정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뭐 높지 않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바닥권에 머무르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말 혹은 뭐 그때 못 오르면 한 2027년. 그러니까 뭐 길어야 1, 2년 정도 기다리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치면 지금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어찌 됐든 간에 우상향 자산이라는 거죠. 은 같은 경우랑 정말 많이 다른 케이스인데, 은은, 사실 지금 급등을 했지만 언제 이렇게 푹 꺼질지 모르거든요. 급등했을 때 푹 꺼졌고, 지금 급등해 있는 상태인데,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도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언제 어느 때 매수를 해도 그냥 장기 투자만 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격이 좋을 때 좀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시면 비트코인은 좀 배신할 일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좀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 환율이 최근에 좀 살짝 빠졌었죠. 근데 정말 살짝 빠졌었어요. 여기가 2014년이거든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환율이 되게 빠른 속도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년 정도 된 건데, 12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율이 급속히 빠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달러는 또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가치가 빠지니까, 달러에 대한 좀 해지 느낌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건 이게 정말 투자인가 아니면 저축인가? 뭐 저는, 저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건.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그렇다고 뭐 전 재산을 올인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자산, 뭐 5%에서 10% 정도 저는 한 10% 정도 권장합니다. 예전에는 한 5% 정도 권장을 했었는데 안정성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10% 정도 비트코인을 팔지 마시고 좀 꾸준히 가져가시면 그래도 좀 부의 큰 상승을 누리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